대한민국의 하늘을 뒤덮었던 수천 개의 타워 크레인. 그것은 한때 성장의 상징이자 자본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깃발들이 하나둘씩 멈춰 서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된 공사 현장, 굳게 닫힌 펜스 뒤로는 더 이상 기계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정막을 채우는 것은 자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바로 돈맥경화의 공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건설사가 문을 닫고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생태계에서 건설사의 도산은 곧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믿었던 시스템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도 위기는 설마 하는 방심 속에서 싹 텄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금리 시대에 취해 무리하게 덩치를 키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 빌린 고금리의 브릿지로는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만을 거듭하며 이자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고, 금융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 채권을 껴안은 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던 중소기업, 인력을 대던 하청업체,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 나아가 이 모든 흐름에 생계를 걸고 있는 수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시장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충격파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기 시작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모델하우스 뒤에 감춰진 피제 그림자를 추적하려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낸 거품, 그리고 그 거품이 꺼져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PF 부실의 민낯.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통장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실체적 공포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무방비 상태로 휩쓸려 가게 될까요? 그 잔인한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지방의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갓 지어 올린 건물 외벽에는 입주 지원금 1억 원 지급, 계약 시 고급 승용차 증정, 심지어 회사 보유분 파격 할인이라는 자극적인 현수막들이 나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건설업계가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이자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공포가 실체화된 현장입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청약은 곧 로또라며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시장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자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했던 모델하우스의 조명이 꺼진 자리에는 팔리지 않는 재고 자산과 회수되지 못한 자금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PF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구조적 취약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치, PF는 담보가 확실한 일반 대출과 달리 해당 사업에서 나올 미래의 현금 흐름, 즉 분양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금융 기법입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이 전제되어야만 굴러가는 바퀴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는 폭등하고 고금리 기조로 인해 매수 심리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이 전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들어갈 돈은 많아지는데 들어올 돈은 말라버린 사업성의 근본적인 붕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뇌관은 바로 브릿지론에 있습니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고금리 단기 자금을 뜨뜻하는 브릿지론은 본 공사를 위한 본 PF로 전환되어야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본 PF로 넘어가는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현재 수많은 사업장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며 만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멈춰둔 것에 불과합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미 돌려막기에 한계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시장의 경고음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폐업 신고 건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향해 가고 있으며 중소건설사를 넘어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업체들마저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막힌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여파가 다시 자재업체와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알리는 명백하고도 서늘한 위기의 징후입니다. 건설사의 도산이 단순히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뒤에 금융이라는 거대한 핏줄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작동 원리는 마치 바이러스의 전파와도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PFABCP,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복잡한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삽도 뜨지 않은 건설 현장에 미래 수익을 담보로 발행한 어음입니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챙기고 건설사는 빚보증, 신용보강을 서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모든 것이 호황일 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완벽한 자금 조달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고 미분양의 공포가 엄습하자 이 종이 조각들은 순식간에 시한폭탄으로 돌변합니다. 만약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무너진다면 그 회사가 보증 섰던 수천억, 수조 원대 ABCP는 하루아침에 상환 능력을 잃고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여기서부터 공포의 전이가 시작됩니다. 투자자들은 특정 건설사의 부실을 보며 시장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기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불신이 싹트면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라도 자금을 구할 길이 막혀버립니다. 채권 시장, 즉 기업이 돈을 빌리는 창구가 꽁꽁 얼어붙는 심각한 신용경색, Credit Crunch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제2금융권, 즉 저축은행과 증권사, 캐피털사입니다. 수익률을 쫓아 가장 위험한 브릿지론과 후순위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그들은 이제 부실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 시장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최악의 경우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의 우려가 고개를 들게 됩니다. 실물 경제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번지고 다시 금융의 위기가 자금줄을 죄어 멀쩡한 기업마저 쓰러뜨리는 죽음의 나선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PF 부실 사태가 단순한 건설업의 불황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빚 자체가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이 돌지 않는 신용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징후는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부동산의 기댄 성장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보여주는 거대한 선행학습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섬뜩한 평행 이론을 보여주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던 부동산 시장의 거인 헝다그룹 에버그란데의 몰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빚을 내서 땅을 사고 선분양으로 돈을 끌어모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고속회전 방식.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한국의 PF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유동성을 조이기 시작하자 금줄이 마른 거인은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단지는 흉물스러운 유령 도시로 변했고 분양 대금을 떼인 서민들의 분노는 사회적 불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헝다 사태는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즉 덩치 큰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허상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서구권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오피스 공실이 치솟았고 여기에 고금리 충격이 더해지자 자산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집중했던 지역 은행들의 위기로 전이되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이나 최근 뉴욕 커뮤니티 뱅크 NYCB의 위기설은 부동산 담보 가치의 하락이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살인적인 금리로 리파이낸싱, 재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은 파산을 선택하고 은행은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들보다 더욱 복잡하고 인화성이 높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정부의 강력한 통제권이 작동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와 전세라는 사금융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 개인의 계약금이 사업의 핵심 재원이 되고 갭투자라는 명목으로 가계 부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즉, 버블이 터질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가게가 입을 타격이 훨씬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보내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 시장의 조정은 결코 고통 없이 끝나지 않으며 그 청구서는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비싼 이자를 쳐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건설업은 흔히 내수 경제의 최후 보루라 불립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고용 유발 효과가 타 산업 대비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F 부실로 인한 건설사의 연쇄 도산은 단순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실핏줄이 터져나가는 충격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피부로 느껴질 공포는 일자리의 증발입니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부터 자재 납품업체, 인테리어, 이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현장 인근의 식당 상권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멈추는 순간 이 거대한 생태계에 속한 수십, 수백만 명의 소득이 끊깁니다. 이는 곧장 민간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내수 시장 전체를 급격히 냉각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자금 경색의 일반화입니다. 금융권이 PF 부실을 메우기 위해 대손충 당금을 쌓고 유동성을 확보하려 들면 기업 대출의 문턱을 극도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과 전혀 무관한 반도체, 바이오, 제조업 등 유망한 수출 기업들조차 돈을 구하지 못해 흑자 도산하는 돈 가뭄 현상이 전 방위로 확산됩니다.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말처럼 가장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시장의 돈줄은
말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를 훼손하여 잠재 성장률을 더욱 끌어내리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입니다. PF 부실로 인한 할인 분양, 경매 물건의 급증은 인근 부동산 시세를 끌어내리고 이는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내 집값이 떨어진다는 심리적 공포는 지갑을 닫게 만드는 역자산 효과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다시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 즉 전형적인 불황형, 디플레이션의 태동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초인플레이션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증발하며 중산층이 붕괴되는 고통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결국 건설사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률의 추락, 내수 침체, 그리고 내 월급 봉투와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 실물, 경제의 거대한 태풍으로 변모해 우리 집 앞까지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균열은 단순한 건설업의 침체를 넘어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 기반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통화당국은 낭떠러지 위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을 잘못 들리면 금융 시스템 붕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도덕적 해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덫에 걸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응은 전시에 준할 만큼 긴박합니다. 소위 85조 원 플러스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시장의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채권 시장 안정펀드, 채안펀드를 재가동해 얼어붙은 회사채를 사들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EUDG의 보증 한도를 대폭 늘려 돈맥경화가 일어난 혈관에 강제로 피를 돌게 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목표는 단 하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거품을 서서히 빼내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입니다. 그러나 이 긴급 처방전에는 치명적인 딜레마와 부작용이 따릅니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막대한 수익과 성과급을 챙겨갔던 시행사와 건설사, 그리고 금융사들이 져야 할 책임을 왜 위기의 순간에는 국민의 혈세와 공적 자금으로 떠받쳐야 하느냐는 비판입니다. 부실한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고 세금으로 링거를 꽂아 연명시키는 것은 결국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건강한 기업의 기회까지 빼앗는 좀비 기업을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당국은 엄격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장에서 과감하게 수술칼을 들이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환부만 도려내려다 환자 경제를 쇼크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공포가 정책 결정자들의 손을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더욱 깊고 복잡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정답입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는 빚더미에 앉은 PF 사업장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트리거가 됩니다. 반대로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섣불리 낮추거나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면 잡혀가던 가계 부채가 다시 폭발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거 터키나 그리스가 겪었던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의 공포가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의 대책은 시간을 벌어주는 강력한 진통제일 뿐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치료제는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터져버린 거품의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그 고통의 순간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겠지만 시장의 냉정한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일이 몰려올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파도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고지대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우리 개인은 내 가정의 경제적 생존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불을 불릴 때가 아니라 방어적인 태도로 가진 것을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생존을 위한 제1원칙은 철저한 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 즉 부채의 축소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자산 증식의 길로 이끌었던 레버리지는 고금리와 자산 가격 하락기가 맞물리는 지금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감당하기 벅찬 대출이 있다면 당장 손실을 보더라도 자산을 처분해 빚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이자의 복리 효과가 자산 가치의 하락 속도와 결합할 때 가계 경제는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유동성 확보, 즉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현금은 왕, cash is king 이라는 격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존의 공식이 됩니다.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헐값에 시장에 나온 우량 자산을 줍는 기회를 얻지만 자산에 돈이 묶인 사람은 그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나의 소중한 자산이 보관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PF 리스크 노출도가 높은 일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 자금이 있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로 분산 예치하거나 해당 지점의 연체율과 BIS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을 체크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설마 내 돈을 떼이겠어? 라는 막연한 낙관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다고 해서 혹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덜컥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가율이 바닥을 다지고 악성 미분양 물량이 확실하게 해소되는 시그널이 시장에 나타날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잃지 않는 것이 곧 버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태양이 다시 뜰 때까지 납작 엎드려 살아남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난세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전략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위기에서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수많은 마천루들이 뿜어내는 빛은 한때 우리 경제의 뜨거운 성장을 상징했으나 이제 그 그림자 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가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PF 부실 사태는 단순히 몇몇 탐욕스러운 건설사의 실패나 금융기관의 계산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맹신, 그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빚을 내서라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집단적 포모, FOMO, 증후군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역사는 우리에게 냉혹한 교훈을 줍니다. 이번만은 다르다는 믿음이 가장 위험하며 빚으로 쌓아 올린 번영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무대 위에 남은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어지럽게 널린 청구서들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 누군가는 일터를 잃고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호황기에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쓴 대가이자 시스템의 경고를 무시하고 질주했던 탐욕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 살이 돋아날 수 없듯 부실의 뇌관을 제거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대한민국 경제가 거품을 걷어내고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자본과 성실한 노동이 다시금 대접받는 사회, 투기가 아닌 투자가 경제를 이끄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텅 빈 공사 현장에 남겨진 녹슨 철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멈춰버린 욕망의 묘비명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할 반성문인가? 다가올 충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충격 이후에 우리가 어떤 집을 다시 지을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욱 냉철해져야 합니다. 빚의 습격,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그 대답은 국가도 은행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자의 경제학,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